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덧셈 무기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모스크바함 침몰 보복, 키이우 및 우크라이나 전역 미사일 발사,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촉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의 완전 장악을 위한 본격 공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이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포함한 추가 군사 원조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오데사 근처에서 기압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흑해의 기압 역할을 하고 있는 함이 우크라이나 지대함 미사일 넵튠 두 발의 침몰하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복 차원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및 전역을 겨냥한 공격을 재개를 했고,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죠.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자 했던 것을 이제 무산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지원을 하게 되면 완전히 전황 자체가 바뀌어져요. 전황 자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미국 덧셈 무기 우크라이나의 지원입니다. 전황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좋은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덧셈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죠.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무기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믿지 못하는 데고 우크라이나는 믿을 만한 데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경우는 이 무기 자체를 지금 상대편에 팔았던, 말하자면 탈레반까지 팔았었던 것이 뒤통수를 완전히 쳤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은 지원을 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의 완전 장악을 위한 본격 공세를 예고를 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헬리콥터, 장갑차를 포함한 추가 군사 원조를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헬리콥터를 지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장갑차도 지원을 하고 이제 탱크까지 체코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흑해 주요 도시로 요충지인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의 함락 직전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마리우폴과 같은 경우는 이제 폐제철소로 들어가서 여기에 최후 교전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남았더라도 이제 러시아에 대항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후방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지금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명제로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러시아의 이러한 그 교전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을 대항하기 위한 무기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기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797억 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군사 원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방에서 공격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 역량을 계속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이전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 제블린, 그리고 스팅어 미사일, 그래서 이거는 방어용 미사일이에요. 방어용이지 이제 공격용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이죠. 헬리콥터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갑차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팅어 미사일이나 제블린과 같은 경우는 온 군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이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화끈하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이 밝힌 목록에는 헬리콥터와 장갑차 등 대형 장비들이 포함된 게 눈길을 끌고 있죠. 미국은 탈레반이 승리하기 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 제공하려고 했던
소련제 헬리콥터인 Mi-17 11대, 그리고 미군의 M113 장갑차 200대를 제공하고 이제 곡사포까지. 곡사포와 같은 경우는 방어용도 되지만 공격용도 되죠. 이 곡사포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자살 드론이라고 별명이 붙은 스위치블레이드 무인기도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제 생화학전과 핵전제 대비 장비도 공급하고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눈과 귀가 되어서 이들이 어디로 진격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들이 어떤 곳으로 타격을 해야 가장 손쉽게 타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보 제공까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사실이죠.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소련제 헬리콥터인 Mi-17은 이미 5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의 군사 원조 총액은 25억 달러로 늘게 됩니다. 자, 지금 러시아군의 돈바스 공격 상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돈바스 지역은 지금 러시아군이 침공하기 전 칠러 반군이 장악했던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이 전체를 이제는 장악하겠다라는 거죠. 돈바스 지역인 루안스크주나 도네츠크주 전체를 장악을 하고, 여기 마리우폴, 이 마리우폴과 연계되고 있는 이 정도 되죠. 크림반도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자리를 다 점령해 나가겠다. 지금 마리우폴만 점령을 못한 거예요. 여기 연결하는 자리에서.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면 미국은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이 개인 방어 장비 그리고 탄약의 공급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싼 장비를 줘봤자 승패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고 러시아군에 노획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미군은 이제 화끈하게 지원하기로 했죠. 그리고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쪽은 우크라이나 군이 원조받은 무기로 러시아군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지원을 미국과 같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도 5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6,672억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추가로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러시아군을 물리치려면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기, 대형 야포, 장갑차, 그리고 방공 시스템의 제공까지 나토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토 쪽은 이 전투기 제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헬리콥터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전투기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러시아도 화들짝 지금 놀라고 있죠. 지금 세르게이 라프크 지금 러시아 외교 차관이죠. 이분이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국과 나토의 무기 수송, 이것을 적법한 표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미국과 서방들이여 너희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전쟁에 너희들도 끼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의 공격의 범위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BBC 방송 등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칠러 반군 장악 지역과 그리고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인 흑해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하기 직전임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최근 강해지고 있다고 13일날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마리우폴을 전체적으로 탈환을 하지 못했어요. 탈환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항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군 부대 두 곳의 지휘관들은 지금 자신들이 여전히 교전 중이라고 밝히는 동영상을 지금 방영을 했어요. 미국의 CNN이 지금 13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봉쇄한 상태로 몇 주 동안 지속적인 폭격을 해온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의 마리우폴의 주요 지역을 장악했다고 거듭 밝히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이 부딪히고 있고 최후의 전투까지 이제 벌어지는 상황까지 들어가겠다. 여기 특히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화학 무기까지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데니스 프로코펜코 아조프 연대 지휘관도 그의 부대가 36 해병 여단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일부 군인들은 러시아군의 항복했음도 인정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소식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거의 점령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마리우폴이 완전 점령하기 전에 러시아군이 도착할까? 러시아군의 그 후방 이제 키우에서 물러났던 이러한 상황에서 그 러시아군이 물러났잖아요. 러시아군이 물러난 상황에서 이 힘을 우크라이나군도 마리우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리우폴의 군인들을 이제 구출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현재 마리우폴에서는 전투는 해안가인 아조우스탈 산업지대 집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점령하게 되면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이 여기에 전투를 벌이고 있던 지금 상당수의 병력을 이제 동부에서 서부 지방으로 추가 점령으로 할 수 있게 전선을 재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러시아는 오는 5월 9일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5월 9일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리우폴로 지금 힘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키우에 집중했었던 병력들을 이제 이동을 시켜서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 함이 침몰을 당했어요. 이 침몰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에 나선 러시아 이제 키우 공격 재개입니다. 공격을 재개한 것이 아니라 공격은 아니고 미사일 발사를 재개를 했죠.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 함의 침몰이 전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스크바 함의 침몰로 러시아 흑해 함대의 화력이 절반이 줄어들었기 때문. 또한 전쟁 초기 터키가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길목인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러시아 군함의 이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흑해 함대의 이 규모가 더욱더 커질 수 없다는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함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스크바 함의 침몰은 해군 입장에서도 뼈아픈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러시아군이 지금 이 모스크바 함이 화약이 폭발해서 이 침몰이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넵튠2를 지대 함미사일을 발사시켜서 침몰시켰다라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 모스크바 함의 침몰 자체는 러시아군의 그 병력 손실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동부의 전쟁 물자를 집중하려던 모스크바가 모스크바 함의 침몰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공격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죠. 15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최근 미 국무부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무책임한 우크라이나 무장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이 무장이 되면 러시아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와의 무장화는 지역과 국제 안보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이야기죠. 지금 전선에 대해서 밀리고 있는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무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도 5차까지 했는데 깨졌어요. 왜냐하면 돈바스 지역을 우리가 점령했던 지역을 인정해라. 우리 땅으로 하겠다.
그리고 크림반도도 공식적으로 우리 땅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자체는 초반에는 밀리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와 어떻게든 빨리 평화 협상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무기가 들어오고 자기들 돈으로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큰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경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155mm 곡사포 등 8억 달러, 약 9,800억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수송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아직까지는 공격 사례가 없지만 러시아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유럽까지 이 전쟁에 끼어들게 만든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겠죠.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레시아 바실렌코 우크라이나 의원은 15일 오전 1시 43분 트위터에서 키이우에서 방금 3차례 폭발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1시간째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면 이 키이우에 미사일이 날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발 정도. 앞서 그는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 전 지역에서 특히 동부에서 집중적으로 경보가 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미사일과 전투기를 발사했다라는 뜻이라고 전하고 있죠. 러시아 정부는 이날 키이우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 이것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이날 로이터 통신도 키이우와 남부 도시 헤르손 그리고 동부 도시 하르키우, 서부 도시인 이바노 프랑키우스크에서 폭발음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지금 이바노 프랑키우스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의 후방에 있는 도시, 이쪽이 전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후방에 있는 것까지 타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헤르손은 여기입니다. 크림반도에서 바로 넘어가는 도시, 여기가 헤르손이고요. 그리고 하르키우도 지금 러시아와 붙은 곳, 여기가 하르키우. 그리고 마리우폴은 당연히 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키이우, 우리가 보는 여기 키이우, 하르키우, 이바노 프랑키우스크, 헤르손. 그래서 지금 동서남부 전 지역에 미사일을 포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스 통신은 이번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임산부와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7명이 부상에 입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격과 파괴 활동을 지속한다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내 지휘센터 등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고 있죠. 이번 미사일 공격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우크라이나의 보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스크바 함 침몰에 대한 보복, 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지금 러시아 지방의 공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지금 러시아의 연방수사회는 14일 우크라이나군 전투 헬리콥터 2대가 저공 비행으로 러시아 서쪽 국경 부근 클리모보에 최소 6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 클리모보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우리가 클리모보라는 지역이 여긴데 우크라이나 여기가 키우죠. 여기가 키우 지방이고 직선으로 굉장히 가까운 도시예요. 자, 그러면 여기 키우에 접해져 있는 국경과 접하고 있는 클리모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고 지금 보면 이 지금 2022년 2월 17일자
이 그림이에요. 17자 그림인데 BBC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칠러 반군 루간스크 포격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병력 규모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러시아군 병력 규모예요. 러시아군 병력 규모인데 지금 지금 공격을 했었던 클리모보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역 정도 되면 병력 규모가 지금 상당하죠. 지금 병력 규모가 상당합니다. 상당히 큰 편에 속해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가 있는 곳이 클리모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 공격과 같은 경우는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 헬리콥터 편대가 아주 낮게 비행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방공 시스템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키이우 지방에서 헬리콥터가 떠서 타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모스크바 함에 대한 반응. 이번에 모스크바 함이 침몰이 되었죠. 이 침몰이 된 상태에서 그 러시아 국영방송의 진행자와 패널들도 이 모스크바 함의 침몰 소식을 접한 후에 일제히 격앙된 목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키이우도 폭격을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의 철도도 파괴해서 앞으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게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영국의 보리슨 총리가 지금 방문을 했죠.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했고 여러 그 나라의 총리들도 여기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철도 노선을 철저하게 깨부시자. 왜 그러냐면 지금 공항과 같은 경우는 거의 파괴가 된 상황이죠. 거의 파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도가 가장 빠른 수단이 지금 돼요. 후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철도를 깨부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모스크바호에 대해서 넵튠 지대함 미사일 2발을 발사해서 이 모스크바호가 명중이 돼서 결국은 침몰시켰다고 밝힌 상황이죠. 넵튠 미사일과 같은 경우는 소련 시절 고안된 KH-35 미사일을 개량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뺏겼죠. 이 이후에 넵튠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14일날 성명을 내고 모스크바호가 목적지 항구에 애인데다가 탄약 폭발 후에 화재로 인해 선체 손상 때문에 균형을 잃고 태풍 속에서 침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지대 함미사일로 침몰시켰다.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여기 내부에 있는 화약이 터져서 침몰이 되었다. 이러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CNN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그 모스크바호가 러시아 흑해 해군력의 상징이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상 작전에서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피격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군사적인 의미, 특별히 이 해군 자체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다시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중단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목줄을 쥐어야 되는 것은 경제의 목줄을 쥐는 것은 딱 하나예요. 지금 화석연료를 팔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팔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도 지금 사는 나라가 있다. 특히 아시아와 같은 경우는 인도, 중국, 유럽도 아직도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BBC에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사는 것은 유럽 국가들은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죠. 특히 독일과 헝가리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막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헝가리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지금 의존율이 100%, 독일도 거의 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 러시아산의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한 러시아는 전승 기념일인 다음 달 9일 열병식을 위해서 시신을 치우고 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봤는데,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화끈하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발사를 했다. 동부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가 판단을 잘못해서 다시 한번 키이우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되면 이 힘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길 수도 없고 지금 제 의견으로는 사실상 전쟁은 끝났다예요. 러시아가 졌다. 러시아가 졌는데 러시아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일 것이다. 왜? 자기들이 군사대국의 2위,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의 장기화예요. 전쟁의 장기화입니다. 전쟁이 제 생각으로는 한 6개월 이상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 지역이 황폐화가 됐어요. 물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황폐화가 됐지만 아까도 보시다시피 서부 지역에도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재건을 할 때 지금 유럽과 미국이 아주 전폭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라는 이 땅덩어리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를 반드시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야 된다. 그러면 전후 복구 자체도 지금 할 수 있는 나라들이 3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3나라인데 지금 건설 기술은 지금 동부 3개 나라가 지금 뛰어난 상황인데 누구냐? 한국, 일본, 중국. 이 한국, 일본, 중국인데 일단은 미국하고 유럽이 전폭적으로 나서서 지금 하게 되면 1대1로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국 아웃. 여기에 일본하고 한국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더 가능성이 높아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지금 현재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무기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한국의 건설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되는 시간에 한번 커다란 돈다발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